영상이 끊겼어. 9시 이후가 없어. 누가 일부러 지운 거야?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이유나입니다. 제가 모시는 할머니께서 어제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지셨어요. 경찰들은 할머니께서 본인의 병을 비관하시어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홈캠,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9시 이후의 영상이 모두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정희 할머니를 만나고 모시게 되었는지, 범인은 또 누구인지 이 이야기에서 하나씩 밝혀드릴게요. 저는 요양원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만난 분들 중에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분들도 많았죠.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하고요. 한정희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2년 전이었어요. 칠순이 훌쩍 넘으셨지만 눈빛만큼은 소녀처럼 맑으신 분이었죠. 할머니는 평생 혼자 사셨대요. 결혼은 하지 않으셨고 젊은 시절 작은 사업으로 제법 재산을 모으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늘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돈이 뭐 그리 대수냐. 나 혼자 쓰기엔 너무 많고 나눠줄 사람은 없고 말이야. 할머니는 제게 자주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릴 적 동생 이야기를요. 6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21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할머니는 평생 그 빈자리를 안고 사셨던 거예요. 유나야, 넌 우리 막내 동생을 닮았어. 눈웃음 칠 때 특히 그래.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잡곤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론 짠하기도 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통해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워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다 작년 가을,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당뇨 합병증에 심장도 약해지셨죠. 의사 선생님은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나 집에 가고 싶어. 이 차가운 병원이 아니라 내가 평생 살던 그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단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간절했거든요. 할머니, 제가 모실게요. 집에서 제가 할머니 옆에 있을게요. 할머니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됐죠. 할머니 댁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어요. 마당엔 할머니가 직접 바꾸신 작은 화단이 있었고, 거실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 소녀 둘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어요. 그게 우리 막내야. 예뻤지? 할머니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이 집엔 CCTV가 있어. 혹시 내가 혼자 있을 때 쓰러지면 네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말이야. 앱으로 연결해뒀으니까 언제든 볼 수 있어. 저는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잠깐 외출했을 때도 할머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원래는 제가 계속 할머니 곁에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이 있을 때는 일을 보고 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할머니께서 배려를 해주셨거든요. 할머니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집으로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할머니께 손님이 오셨어요. 김도윤 씨와 김수아 씨, 남매였죠.
도윤 씨는 35살쯤 되어 보였고 동생 수아 씨는 32이라고 했어요. 두 분 다 키가 크시고 길쭉하셔서 겉으로 봤을 때 태가 나는 분들이구나 싶더라고요. 할머니는 두 분을 보시며 정말 반갑게 웃으셨어요. 도윤아, 수아야, 우리 유나 좀 봐. 이 아이가 날 이렇게 잘 돌봐주고 있단다. 도윤 씨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분이었어요. 할머니께 문안을 드리고 제게도 인사를 건넸죠. 할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랑 할머니가 절친이셔서 어릴 때부터 친이모처럼 모셔왔거든요. 수아 씨는 밝고 활발한 분이었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오셨는데 옷차림도 깔끔하고 세련되었죠. 언니, 반가워요. 할머니 잘 부탁드려요. 저희도 자주 올게요. 네, 두 분 저도 반가워요. 그나저나 두 분 키도 크시고 멋지시네요. 아, 저희 부모님이 키가 크신 편이에요. 지금도 180 정도 되는 남자들 드문데, 그때 당시에 180이면 엄청 큰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키가 그 정도 되시고, 어머니도 평균보다 크신 편이세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저 아이들이 내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야. 그래서 말인데, 나중에 내가 가고 나면 내 재산은 셋이서 나눠 가졌으면 좋겠어. 너, 도윤이, 수아, 셋이 똑같이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저는 그런 거 바라고 할머니를 모시는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더 너한테 주고 싶은 거야. 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잖니. 그게 진짜 가족이야. 그날 이후 도윤 씨와 수아 씨는 정말 자주 오셨어요. 도윤 씨는 주말마다 와서 마당을 정리해 주셨고, 수아 씨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떡이나 과일을 사다 드렸어요. 수아 씨는 항상 은색 팔찌를 끼고 다니셨는데, 비싸 보이는 팔찌였는데도 불구하고 과일을 씻거나 할 때 따로 빼지 않으셨어요. 그걸 보며 수아 씨가 굉장히 털털하신 편이구나 생각했었어요. 저는 그분들이 할머니를 진심으로 아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도윤 씨는 어느 날 할머니 댁에 오셔서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가 물으셨죠. 도윤아,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이달까지만 버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금이 좀 빠듯하네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윤 씨의 손을 잡으셨어요. 힘내거라. 젊은 사람이 그렇게 좌절하면 안 돼. 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가셨지만 그날 그분의 뒷모습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어요. 돈 문제라는 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아무래도 저희도 다 아는 일이니까요. 수아 씨는 그보다 더 자주 오셨어요. 올 때마다 새 옷, 새 가방, 새 신발을 신고 오셨죠. 어느 날 할머니가 웃으며 물으셨어요. 수아야, 요즘 돈 많이 버니? 옷이 매번 새 옷이네. 할머니, 요즘 운이 좋아요. 코인 투자 좀 했는데 수익이 났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수아 씨가 쓰는 돈의 속도가 너무 빨랐거든요. 그리고 가끔 할머니가 안 보실 때 수아 씨가 집 안을 둘러보는 모습이 묘하게 신경 쓰였어요. 마치 뭔가를 찾고 계신 것처럼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유나야, 유언장 정리 다 끝났어. 변호사 선생님이랑 다 이야기 나눴단다. 할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아니야, 이제 마음이 편해.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도 제일 고마운 사람은 너야, 유나야.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손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도윤 씨와 수아 씨가 오셨을 때 두 분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수아 씨는 평소보다 말이 적으셨고 가끔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수아 씨가 다가오셨어요. 유나 언니는 참 고지식하시네요. 그냥 남들처럼 편하게 살면 되는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언니가 부러워서 그래요. 할머니가 언니를 정말 아끼시잖아요. 수아 씨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돌아서셨어요. 그 뒷모습이 왠지 씁쓸해 보였어요. 그날은 목요일이었어요. 사실 그날은 원래 제가 늦게까지 할머니 곁에 있을 예정이었어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할머니가 주무실 때까지 함께 있으려고 했죠. 하지만 그날따라 제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았어요. 아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고 오후엔 미열까지 올라왔었죠.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이마를 짚어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얼굴이 안 좋은데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옆에 있어야죠. 아니야. 네가 아프면 나도 마음이 안 좋단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 도윤이랑 수아한테 연락해서 저녁 때 한 번씩 들르라고 할게. 저는 망설였지만 할머니께서 워낙 강하게 말씀하셔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도윤 씨랑 수아 씨한테 제가 연락드릴게요. 저녁에 한 번씩 들러서 할머니 체크해 드리라고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웃으셨어요. 그래. 그렇게 해. 넌 오늘 푹 쉬어야 해. 저는 도윤 씨와 수아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두 분 모두 흔쾌히 그러겠다고 답장을 주셨죠. 도윤 씨는 저녁 7시쯤, 수아 씨는 저녁 8시쯤 들르기로 했어요. 저는 할머니께 저녁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약도 미리 챙겨놓고 오후 5시쯤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할머니를 혼자 두고 오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감기약을 먹고 누웠어요. 그리고 그대로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0분쯤 늦게 할머니 댁에 도착했죠.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묘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의 촉이라는 게 그런 건가 봐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저는 황급히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섰을 때 할머니 방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게 보였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할머니가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할머니! 저는 소리를 지르며 할머니께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의식이 없으셨어요. 침대 옆 탁자에는 약통이 텅 비어 있었고 머그잔엔 하얀 가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약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요양원에서 배운 대로 정확히 가슴을 압박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깨어나세요. 제발요. 할머니. 제가 어제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제발 깨어나세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할머니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지셨어요. 저도 함께 구급차에 탔어요. 가는 내내 할머니의 차갑고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어요.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혼수 상태에 빠지셨어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쇼크였습니다. 그럼 언제쯤 깨어나실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켜봐야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경찰이 와 있었거든요. 형사님이 저를 보며 차분하게 물으셨어요. 최근에 할머니께서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보이신 적 있나요? 아니요. 할머니는 항상 밝으셨어요. 가족들과 갈등은 없었나요? 아니요. 저는 간병인이지만 할머니께선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셨어요. 일단은 자살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유서 같은 건 발견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할머니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셨어요. 형사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 조사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방문했다는 두 분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께서 쓰러지신 시간은 어젯밤 10시부터 12시 사이인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날 밤 할머니 병실 옆에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샜어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깨어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할머니. 다음 날, 저는 할머니 댁으로 돌아갔어요. 집 안을 정리하고 혹시 모를 단서를 찾아보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했어요. 거실 TV에 연결된 CCTV 녹화 장비를 켰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쓰러지시기 전에 영상을 재생했죠. 할머니께서 본인이 정말 그런 선택을 하셨던 건지 알아봐야만 했어요. 오후 6시, 할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녁 7시, 할머니는 부엌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셨어요. 저녁 7시 20분쯤 도윤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할머니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10분 정도 후에 나가셨어요. 저녁 8시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곧 이어서 수아 씨가 들어오시더군요.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밤 9시 이후부터 영상이 뚝 끊겨 있었어요. 다음 장면은 새벽 5시였어요. 그 사이 약 8시간의 영상이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영상이 끊겼어. 9시 이후가 없어. 누가 일부러 지운 거야? 저는 손이 떨렸어요. 누군가 일부러 영상을 삭제한 거예요. 저는 바로 도윤 씨와 수아 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두 분 모두 놀라시며 병원으로 오셨어요. 도윤 씨는 할머니 침상 옆에 서서 눈물을 흘리셨죠. 할머니, 왜 이러셨어요? 수아 씨도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힘드셨나? 저희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저는 두 분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어제 저녁 두 분 다 할머니 댁에 가셨죠? 도윤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저는 유나 씨 문자 받고 7시쯤 들렀어요.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괜찮으신지 여쭤보고 금방 나왔습니다. 수아 씨도 대답했어요. 저도 8시쯤 갔어요. 할머니께 커피 사다 드리고 금방 나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론 이미 의심이 싹트고 있었어요. 두 분 다 할머니가 쓰러지셨던 시간에는 집에 있지 않았던 게 분명했죠. 그렇다면 왜 CCTV 영상이 삭제됐을까? 누가 CCTV 영상을 지운 걸까? 그날 밤,
저는 다시 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부엌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그러다 발견했어요. CCTV 녹화 장비 옆에 있어야 할 메모리 카드 보관함이 비어 있었어요. 누군가 메모리 카드를 빼냈다가 다시 꽂았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영상 일부를 삭제했던 거죠.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수아 씨가 사다 드린 것 같은 커피를 봤어요. 영수증이 컵홀더에 꽂혀 있었어요. 저는 그 영수증을 꺼내 확인했어요. 결제 시간, 밤 10시 21분. 할머니가 쓰러지신 시간은 밤 10시에서 12시 사이로 추정된다고 했었어요. 수아 씨는 저녁 8시에 다녀가셨다고 말씀을 했죠. 그럼 이 커피는 누가 산 걸까요? 수아 씨가 왔다 간 뒤 다른 사람이 들어왔던 거겠죠.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저는 메모리 카드를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일반 컴퓨터로는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었어요. 전문적인 복원 업체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들에게 물어보며 데이터 복원 전문 업체를 수소문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곳을 찾기까지 이틀이 걸렸죠.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기술자분이 메모리 카드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삭제된 데이터 복원은 가능합니다만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이틀 정도 걸릴 것 같고 비용은 1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괜찮아요. 꼭 부탁드려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틀 후, 저는 복원된 영상 파일을 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밤 10시 50분. 할머니 방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어요. 후드 모자를 쓰고 있었죠.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할머니 침대 옆 탁자로 다가갔어요. 덩치가 큰 느낌이었어요. 모자를 쓰고 있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약통을 꺼냈어요. 원래 약통을 가방에 넣고 새로운 약통을 꺼내 그 자리에 놓더라고요. 머리맡에 잔 하나를 내려놓고 할머니를 깨우는 장면이 찍혔어요. 할머니께서 부스싼 차림으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 순간 화면에 그 사람 손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팔찌가 보였어요. 손목을 조심스럽게 확대했더니 가느다란 은색 팔찌가 제대로 보였어요. 은색 체인에 작은 하트 모양이 달린 팔찌. 저는 그 팔찌를 알고 있었어요. 수아 씨가 항상 차고 다니는 팔찌였어요. 심지어 과일을 씻을 때도 빼지 않아 제가 눈여겨보았던 그 팔찌요. 영상은 계속됐어요. 그 사람은 머그잔에 뭔가를 섞은 뒤 할머니께 건네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머그잔에 든 무언가를 가만히 드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할머니께서 호흡이 어려우신 듯 몸을 뒤틀며 일어나시려고 하던 게 찍혀 있었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수아 씨, 왜 그러신 거예요? 저는 바로 경찰에 연락했어요. 형사님은 영상을 확인한 뒤 즉시 수아 씨를 소환했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저는 수아 씨와 마주 앉았어요. 수아 씨는 처음엔 부인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왜 할머니를 그렇게 해요? 하지만 형사님이 복원된 영상을 보여주자 수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수아 씨?
수아 씨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결국 입을 여셨어요. 난 단지 내 몫을 찾고 싶었을 뿐이야. 몫이요? 할머니가 유언장 작성하셨다는 거 알잖아. 근데 유나 언니한테 제일 많이 주신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사실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해도 그게 할머니를 그렇게 만들 이유가 돼요? 이유? 이유가 뭐가 중요해? 난 평생 빚에 시달리고 남들 눈치 보며 살았어. 그런데 고작 간병인이었던 언니가 더 많이 받는다고? 그게 공평해? 그분은 당신한테도 가족이었잖아요. 수아 씨는 비웃듯 말씀하셨어요. 가족? 돈 앞에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싸움이라고. 그리고 웃기지도 않아. 진짜 가족도 아닌데 무슨. 그 순간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도윤 씨가 들어오셨죠. 도윤 씨는 수아 씨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만해. 수아야, 이건 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어. 오빠도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빠도 사업 자금 때문에 할머니 재산 기대하고 있었잖아. 그래도 이건 아니야. 할머니는 우리를 진심으로 아껴주셨어. 수아 씨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수사 결과 수아 씨는 할머니의 혈압약을 수면제로 바꿔치기 했고 머그잔에 추가로 수면제를 섞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할머니가 약을 드시고 깊은 잠에 빠지도록 한 거였죠. 그리고 그대로 돌아가시길 바랐던 거예요. 그대로 수아 씨는 구속이 됐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깨어나셔야 한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그로부터 2주 뒤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신 거예요. 저는 병실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계셨어요. 아직 많이 약하셨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처럼 맑으셨어요. 유나야, 할머니, 할머니.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울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쓰다듬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유나야. 네가 날 살렸구나.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날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제가 몸이 안 좋다고 일찍 들어가서.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네가 아팠는데 무리할 필요 없었어.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수아가 그랬다며? 네, 죄송해요, 할머니. 내가 미안하지.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 줄은 몰랐단다. 내가 욕심을 부렸나 봐. 가족을 만들고 싶어서 너무 많은 걸 주겠다고 했나 봐.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그저 사랑을 나누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할머니는 제 손을 더욱 꼭 쥐셨어요. 유나야, 세상엔 돈보다 귀한 게 있단다. 그걸 넌 알고 있구나. 그래서 난 네가 더 고마워.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들렸어요. 할머니, 이제 집으로 가요. 제가 다시 할머니를 모실게요. 이번엔 정말 잘 지킬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피곤하신 거였죠. 일주일 뒤 할머니는 퇴원하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다시 그 집으로 모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저는 할머니 옆방에서 잠을 잤고 24시간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도윤 씨는 가끔 들렀어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할머니가 필요로 하실 때는 언제든지 달려오셨어요. 그럴 때마다 도윤 씨의 얼굴엔 사죄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도윤 씨가 할머니 댁에 오셔서 마당 정리를 도와주시다가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유나 씨, 제가 수아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동생이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 저도 제 일에만 매달려 있었죠. 도윤 씨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아니에요. 가족이라면 알아챘어야 했어요. 도윤 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 그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제라도 알게 되신 거잖아요. 수아 씨도 언젠가는 이 일을 통해 뭔가를 배우실 거예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도윤 씨를 불러 손을 잡으셨어요. 도윤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야. 너도 힘들었을 거야. 이제 다시 시작해. 도윤 씨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울컥했어요. 할머니는 변호사 선생님을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수정하셨다고 했죠. 정확한 내용은 저도 몰랐어요. 이후 유언장 내용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할머니는 그냥 제게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내가 너한테 남기고 싶은 건 돈이 아니야. 그건 그냥 종이일 뿐이야. 내가 정말 너한테 남기고 싶은 건 진심이란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그 마음 말이야. 할머니, 넌 이미 그걸 내게 줬어. 그래서 난 행복해. 그게 진짜 가족이야. 봄이 왔어요. 할머니 댁 마당에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건네드렸답니다. 할머니 차 드세요. 고맙다, 유나야.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앉아 봄바람을 맞았어요. 창가로 햇살이 들어왔고 꽃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어요. 그날 오후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난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왜요? 평생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족을 만났거든. 그것도 진짜 가족을 말이야.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어요. 할머니, 저도 운이 좋아요. 할머니를 만나서요.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그 웃음은 제가 처음 할머니를 만났을 때처럼 맑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저도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가족은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거라는 걸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래, 유나야. 넌 내 진짜 가족이야. 그해 여름이 끝날 무렵 할머니는 평화롭게 잠드셨죠. 제 손을 꼭 잡으신 채로 마치 깊은 잠에 빠지듯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고통 없이 평온하게요. 장례식에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할머니를 아끼던 분들, 요양원 동료들, 그리고 도윤 씨도 오셨어요. 도윤 씨는 영정 앞에 오래도록 서 계셨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영정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제가 찍어드렸던 사진이었어요. 마당에서 꽃을 바라보시던 그 순간의 사진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변호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유언장 낭독 시간이었어요. 변호사 선생님은 봉투를 열고 천천히 읽으셨어요. 본인 한정희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의 전 재산 중 70%는 간병인 유나에게, 20%는 김도윤에게, 10%는 자선단체에 기부합니다. 빔수아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이 한 통의 편지를 꺼내셨어요. 유나 씨에게 남기신 편지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할머니의 손글씨였어요. 사랑하는 유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너의 곁을 떠났겠구나. 슬퍼하지 마라. 난 행복했단다. 내 덕분에 마지막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 내가 너한테 재산을 많이 남긴 건 너가 그걸 원해서가 아니야. 오히려 너가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넌 돈을 바라지 않고 그저 내 곁에 있어줬잖니. 그게 진짜 가족이야. 수아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난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안타까울 뿐이야. 그 아이가 돈보다 소중한 걸 몰랐다는 게 말이야. 유나야, 너가 이 돈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너의 꿈을 이루고,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때로는 울고, 그렇게 살아가렴. 그리고 가끔 날 기억해줘. 마당에 꽃이 필 때면 너와 함께 차를 마시던 그 오후를 생각해줘. 난 너가 자랑스럽단다. 나의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언제나 널 응원할게. 사랑하는 할머니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옆에 앉아 계시던 도윤 씨도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의 일부로 작은 요양원을 열었어요. 할머니의 이름을 따 정의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죠. 가족 없이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곳이었어요. 도윤 씨는 저를 도와주셨어요. 사업 대신 이 일에 함께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할머니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유나 씨,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할머니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요양원 개원 첫날, 저는 할머니 사진을 현관에 걸었어요. 환하게 웃고 계시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어르신 한 분이 그 사진을 보시며 물으셨어요. 원장님, 이분이 누구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 할머니세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분이셨죠. 가족이신가 봐요? 네,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이요. 지금도 가끔 저는 할머니 댁 마당에 가요. 그곳엔 여전히 꽃들이 피어나요. 봄이면 벚꽃이, 여름이면 해바라기가,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피어나죠. 저는 그곳에 앉아 할머니를 떠올려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할머니의 웃음소리, 할머니가 건네주시던 차 한 잔의 온기를요. 그리고 깨달아요. 돈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지만 진심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걸요. 진짜 가족은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걸요. 그리고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여러분들도 돈보다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겠지요? 그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감동 사연을 좋아하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